안녕하세요. 독립자 아이메드 김상만입니다. 이번 시간은 진료실에서 못다한 이야기 히스타민 증후군 시리즈 7번째 시간입니다. 이제까지 제가 히스타민 증후군에 대한 증상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그럼 히스타민 증후군인지 아닌지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진단을 어떻게 할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히스타민 증후군하고 관련된 질환이 있으면 절대적으로 의심을 해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가 천식입니다. 천식이나 알레르기성 비염, 만성 비염, 그리고 만성 호흡기 질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우리가 일단 히스타민 증후군을 의심해 봐야 되고요. 두 번째는 식도 역류 증상이 있으면 그것도 히스타민하고 관련된 질환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아토피, 만성 두드러기, 피부 묘기증, 그리고 만성 가려움증, 이런 같은 피부 질환이 있는 경우에 우리가 히스타민 증후군하고 관련된 질환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번째는 이제 부정맥, 가슴 두근거리고 갑자기 빨라지고 빈맥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도 우리가 히스타민 증후군이 아닌지 한번 의심해 봐야 되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제 특히 어지러움을 동반한 편도통, 이런 경우에 이제 우리가 히스타민 증후군하고 관련된 질환이라고 할 수가 있고, 또 가장 흔한 여섯 번째는 설사를 변을 너무 자주 보거나 또는 만성 변비 또는 이런 변비와 설사가 반복되는 그런 경우, 우리가 이걸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그 원인이 바로 히스타민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환이 있다면 우리가 히스타민 증후군을 한번 의심해 봐야 되는 그런 경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증상인데, 이 증상에 앞서서 우리가 이제 히스타민 페이스, 히스타민 얼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외래에서 환자를 보다 보면 저분은 히스타민 증후군이겠구나, 그렇게 대표적인 그런 얼굴에 나타나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여러분들이 다크서클이라고 알고 있는 알레르기성 샤이너라고 하는데, 눈 밑에 이렇게 까맣게, 그게 이제 혈관이 확장돼서 거기에 적혈구가 모이다 보면 색소 침착이 아니고 적혈구가 축적돼서 점점 까맣게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색소 질환이 아니기 때문에 레이저로 해도 없어지지 않는 그런 다크서클입니다. 그래서 이런 다크서클이 있는 경우는 우리가 알레르기성 비염 또는 비알레르기성 비염을 의심하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히스타민 얼굴이라고 하고요. 어릴 때는 이제 그게 빨갛게 가렵고, 그러니까 자꾸 아이들이 그쪽을 비비거든요. 그럼 거기에 자꾸 주름이 생겨요. 그래서 옛날 분들이 우리 몽고주름이라고 했던 게 사실 영어로는 게 몰간주름입니다. 그래서 그런 주름이 이제 눈 밑에 있는 경우, 그런 경우 우리가 히스타민 얼굴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거 외에도 이제 눈이 충혈되거나 또는 이런 눈 주위에 이런 주름살이 좀 많거나 그런 경우도 이제 있고, 만성 비염이기 때문에 이 코가 막혀서 대부분 코로 숨을 못 쉬고 입으로 숨을 쉬기 때문에 습도 조절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입술이 자꾸 말라서 자꾸 트죠. 그래서 우리가 립밤을 여름에 습한 날에도 발라야 되는 그런 얼굴들 상상이 가시죠? 그래서 이 그림을 제가 띄워놨는데, 이런 얼굴을 보시면 나 히스타민 증후군 아닌가 한번 꼭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거 외에도 이제 전에 제가 히스타민 증후군에 대한 증상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어지러움을 느낀다든가 두통, 그리고 불면증이나 또는 너무 많이 잔다든가 식곤증, 눈이 침침하다, 배가 자주 아프다, 설사, 변비, 배에 가스가 찬다, 가슴이 두근거린다, 다리가 잘 붓고 다리가 저린다, 멍이 잘 든다, 가려움증이 자주 있다, 얼굴이 달아오른다. 제가 여기 23개 증상들을 요약해 놨는데, 이런 증상들 중에 5개 이상이 만약에 갖고 있고, 이런 증상들이 자주 반복되거나 2주 이상 지속된다면 나 히스타민 증후군이 아닌가 하고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병원에서 만약에 오시면 이걸 혈액 검사로 우리가 히스타민 증후군을 간단히 아는 방법이 있겠느냐? 일단 정밀하게 검사하는 방법 중에는 혈중 히스타민 농도를 검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히스타민이 있더라도 얘가 분해가 잘 되면 영향을 안 받거든요. 그래서
그 히스타민을 분해하는 효소가 있는데 그걸 DAO라고 하는데 이거를 혈중에서 측정을 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검사 방법은 그 외주를 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 병원처럼 전문적인 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이런 검사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쉽게 아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히스타민이 많이 이렇게 분비가 되면 백혈구 중에서 특별하게 모이는 백혈구가 하나 있어요. 백혈구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호중구라고 하는, 영어로는 이제 에오시노필이라고 하는데 그 에오시노필의 농도를 보고서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같이 이렇게 일교차가 심한 경우에는 그 에오시노필이라고 하는 호상구의 농도가 3.0 이상이면 우리가 히스타민 증후군을 의심해 봐야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기온 변화도 별로 없는 아주 겨울이나 그리고 여름은 1.6% 이상만 돼도 우리가 이제 히스타민 증후군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혹시 건강검진 받으시면, 건강검진에서는 안 나오는데 일반적인 검진을 하시면 일반 혈액검사라고 하는 걸 한번 살펴보십시오. 거기 보면 백혈구, 적혈구, 헤모글로빈 이렇게 쭉 나온 그런 그 표가 하나 있는데 그 중에 쭉 내려가다 보면 그 호중구, 단핵구, 림프구 밑에 호산구라는 게 있습니다. 만약에 이분 같은 경우에 이제 한 4.7% 나오는데 이분은 이제 히스타민 증후군의 대표적이죠. 근데 이 수치가 3.0 이상이 나온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내가 히스타민 증후군일 수도 있겠다 의심해보고 정밀 검사를 이제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히스타민 증후군은 여러분 제가 다양한 증상을 말씀드렸지만 그 증상만 보고도 이제 알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병원에 오시면 그 히스타민 증후군을 진단하는 것보다는 그 히스타민 증후군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분이 히스타민이 왜 높은가를 진단하는 그러한 진단을 더 우선적으로 해야 됩니다. 히스타민 증후군이 의심되면 처음에는 이제 저희가 이분이 히스타민을 많이 먹는 사람이냐 아니면 또 많이 만드는 사람이냐를 진단해야 됩니다. 히스타민 분비를 자극하는 원인은 뭐가 있는가를 우리가 봐야 되고, 세 번째는 이런 히스타민이 농도가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그 히스타민의 작용을 나타내는 수용체가 예민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얼마나 예민한지에 대해서 검사를 해봐야 되고, 또 실질적으로 또는 유전적으로 히스타민 분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히스타민 분해 능력이 잘못되지는 않았는지 이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사실 진단보다 치료를 위해서 훨씬 더 중요한 검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히스타민 섭취가 많은 경우가 어떤 거냐 보면은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그 히스타민 음식을 많이 먹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식사일기를 쓰게 합니다. 일주일 동안 식사일기를 쓰게 해서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를 저희가 한번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히스타민을 만드는 그 아미노산은 히스티딘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이기 때문에 이 히스티딘이 많은 음식이 대표적으로는 그러니까 발효된 음식입니다. 숙성된 음식. 그러니까 프레시한 음식에는 사실 히스타민이 별로 없어요. 근데 히스티딘이 히스타민으로 발효가 될 때 히스타민을 많이 먹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과일로 예를 들면 우리가 바로 따서 먹지 않고 숙성해서 먹는 그런 과일들이죠. 대표적으로 감이죠. 그리고 귤도 마찬가지, 밀감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대추, 또 바나나도 마찬가지. 바나나도 여러분들 그 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열대에 가면 바나나를 직접 먹을 수 있지만 수입해오는 바나나는 퍼런 거를 따가지고서 오다가 노란색으로 익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숙성해서 먹는 과일은 대부분 히스타민이 많다고 보면 됩니다. 그 외에도 살구, 체리, 그리고 천도복숭아, 뭐 자두, 파파야, 파인애플, 정말 맛있는 과일들이죠. 이런 과일들은 대부분 히스타민이 많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지방도 역시 색소 보존제가 첨가된 그런 지방들이 있어요. 이렇게 수입품이다 보니까. 그래서 아주 올리브도 아주 신선한 걸 먹으면 히스타민이 별로 없는데 우리가 수입하기 위해서 방부제를 섞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히스타민이 많다고 볼 수 있고, 향신료에는 무조건 히스타민이 많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뭐 아니스, 시나몬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이것도 향신료 중에 하나인데 헤이즐넛도 이제 그런 쪽이 하나고, 그 다음에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술은 무조건 히스타민 덩어리라고 보면 되는데, 그 히스타민 덩어리 중에서도 히스타민 덩어리는 레드 와인입니다. 화이트 와인은 그래도 히스타민이 별로 없는데 레드 와인은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음료 중에는 이제 사이다 이런 것도 역시 히스타민이 많은 음료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식사 이런 걸 봤을 때 가능하면 숙성시키지 않는 쪽의 음식을 이제 먹는 것이 이제 그 히스타민을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생선 중에서는 이제 등푸른 생선, 그 구우면 까맣게 보이는 부분, 우리가 오메가3만 많다고 얘기하지만 히스타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등푸른 생선, 그리고 조개류, 그리고 이제 가공식품의 햄, 소시지, 그리고 이제 페퍼로니 살라미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히스타민이 많죠. 그래서 음식 일기를 봐서 이런 음식을 많이 먹는 경우에는 이런 음식을 줄이도록 하고, 또 줄이는 거는 좀 억울하니까 이런 거 음식을 먹을 때는 이렇게 이걸 대체하는 음식이 어떤 거라는 걸 이제 치료할 때 가르쳐 드리는데, 이 표를 보시면 요약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제 그런 염증을 유발하는 음식은 그거 말고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육류, 이걸 우리가 이제 염증을 유발하는 푸드 피라미드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 그림이 있는데, 위쪽으로 갈수록 그 히스타민이 많은 음식들입니다. 그리고 밑에 쪽으로 갈수록 히스타민이 없는, 그러니까 신선한 채소 이런 것들, 그리고 숙성시키지 않는 과일들 이런 것들은 이제 히스타민이 적기 때문에 이 피라미드를 참고하시면 나중에 히스타민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식사요법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저희 그 의사들이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이분이 히스타민을 자극하는 원인이 뭐가 있느냐를 보는 겁니다. 제가 히스타민을 자극하는 원인은 인플라메이션, 염증이라고 그랬죠. 인플라메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인플레임이라고 하는 게 이제 불꽃이라는 거고, 그러니까 빨갛게 되는 반응을 다 염증 반응이라고 하죠. 그 염증 반응에 관여하는 물질이 히스타민이기 때문에 염증을 일으키는 원인이 뭔지를 찾아내서 그걸 없애주는 것도 히스타민을 줄이는 방법이죠. 그래서 이 염증이 급성이냐 만성이냐인데, 급성은 보통 이제 우리가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물질이 분비되기 때문에 히스타민하고는 거의 관련이 없고, 주로 만성 염증, 그런 염증이 이제 원인이 되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만성 비염이죠. 근데 이 만성 염증의 증상은 굉장히 다양하고 또 잘 느끼지 못해요. 적응이 돼서. 그래서 대표적인 증상이 그냥 피로, 식곤증, 코막힘, 잔기침, 그 다음에 입술 마름, 간헐적 어지럽고 이런 증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염증이 어떠한 염증이냐, 급성이냐 만성이냐를 아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알레르기성이냐 비알레르기성이 치료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알레르기성은 그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특이 항체가 있는 거고, IgE라고 하는. 그래서 그거를 구분하는 게 이제 치료상에서 중요하고, 세 번째는 그럼 그 염증의 원인이 일어나는 장소가 어디냐에 따라서 치료가 달라지거든요. 대부분은 장에 있어요. 그래서 음식하고 관련이 많은 거고, 그 다음에 비강, 그리고 구강, 호흡기, 피부, 뇌신경 이런 곳에서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걸 치료하기 위해서는 어디에서 일어나는지를 진단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알레르기성 비염이 있어요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알레르기성 비염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알레르기성 비염은 1에서 4%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오히려 그 비알레르기성이 되게 많아요. 그걸 우리가 음식 불내성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음식 알러지 같은 경우는요, 어떤 음식이 들어가면 똑같이 그 반응이 일어나게 돼요. 기억하고 있다가 특이 항체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복숭아 알러지가 있다, 딸기 알러지가 있다, 그럼 그걸 먹으면 바로 입술이 부르트고 이런 증상을 느끼게 되기 때문에 쉽게 아는데, 이런 음식 불내성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런 음식을 소화를 잘 못 시키는 거예요. 내가 그런 소화 효소가 안 나오거나, 또는 선천적으로 이제 뭐 우유 같은 거를 그 소화시켜주는 그런 효소가 좀 없거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거는 음식 알러지라고 그러지 않고 음식 불내성이라고 그래요. 유당 불내성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 히스타민 증후군 왜 중요하냐면 그런 음식을 먹을 때 바로 알러지 반응이 나타나진 않아요. 하지만 그런 음식을 소화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소화시키지 못한 음식이 장으로 가게 되면 비정상적으로 소화가 안 된 그런 음식물에 의해서 그런 걸 분해하고 좋아하는 것들은 대부분 다 나쁜 세균들, 유해균들이에요. 그 유해균들이 자라면서 장에 염증을 일으키고 장에 염증을 일으키는 그 원인 때문에 그 장에서 그 히스타민을 분비하는 전에 또 얘기했던 그 세포들이 활성화되면 히스타민 분비를 많이 분비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음식들은 먹어서 바로 히스타민 증후군 증상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3일, 심지어는 일주일 후에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 음식인지를 대부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그 임상에서는 음식 불내성 검사라는 걸 합니다. 이거는 거의 한 번 검사하면 잘 바뀌지 않는데, 그래서 이 검사를 하게 되면 내가 그 유당을 분해를 못해서 우유를 소화를 못 시킨다든가, 또는 어떤 뭐 그 돼지고기를 못 한다든가, 또는 밀가루를 분해를 못 하든가, 밀가루는 분해하는데 글루텐을 분해를 못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음식 불내성이 있다면 이 히스타민 치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음식을 안 먹는 그러한 방법을 우리가 그 치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유전적인 검사인데, 그 히스타민은 농도는 비슷해요. 정상인들하고 비슷한데, 그 히스타민이 작용하려면 히스타민 수용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하고 결합을 해서 이제 작용을 나타나는데, 그 수용체가 특별하게 예민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예민한 분들이 어떤 분이냐, 이런 분들은 또 그 히스타민을 차단하는, 수용체를 차단하는 약을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진단을 꼭 필요로 하고, 네 번째는 유전적으로 이렇게 히스타민은 많이 먹지도 않는데 그 히스타민을 분해하는 효소가 선천적으로 부족하거나, 또는 어떤 영양소 결핍으로 인해서 그 히스타민을 분해하는 효소가 활성화가 되지 않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비타민과 미네랄만 갖고도 고칠 수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히스타민의 그 합성과 분해, 특히 분해에 문제가 있는지를 그 진단하는 그러한 진단법으로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표에는 히스타민 증후군을 진단하는 거, 그리고 사실상 우리가 임상에서는 히스타민을 진단하는 것보다는 그 히스타민을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를 검사하는 그런 진단이 더 강조되고 있다는 거.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치료 원칙도 히스타민이 많이 섭취하는 사람은 줄이고, 히스타민 그 분비를 자극하는 원인을 줄이고, 그리고 히스타민 분해를 원활하게 하도록 효소를 활성화시켜주는 그러한 치료 방법으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